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공식 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모두 63명으로 그중 90% 이상이 저체온증이었고요. 환자의 약 70%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겨울철에 추운 게 당연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올겨울이 따뜻한 편이라고 하지만 기온 변화가 크다 보니 건강관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기상청은 앞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하니까요. 어르신들은 특히 한파특보라도 내린 날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장갑과 모자, 목도리 잘 활용해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토종 씨앗 나눔 작물인 약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길 위에서 경험하는 5교의 광고 마케팅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에서 여러 나라의 동지 풍습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혼동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방송한 바가 있어서 정정해드립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견과류를 깨워 먹는 풍습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월대보름의 풍습이고요. 이 동지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는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건 섣달 금음과 관련된 속설이었습니다. 청취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내일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네, 새해 계획했던 목표를 다 잘 이루셨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에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새해 목표를 금은이라고 이렇게 오, 정했는데요. 네. 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포하면 아무래도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와, 금연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걸 성공하셨다니까 올 한해 정말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2026년도 또 목표도 궁금하긴 하는데요, 관장님.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남들에게 알리고 또 소문을 내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관장님 그러면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12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년 봄에 나눔할 토종 씨앗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종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다 보면 한 1,500종류가 나올 것 와. 같긴 한데 네, 종별로 여러 가지를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별로 한 가지씩만 심는 것이 교잡이나 유전적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종 작물은 텃밭 작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파입니다. 파가 네. 심어도 되게 잘 자라고 키우기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왜 대표 주자냐 하면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파라는 이름은 풀의 옛날 말인 바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 원래는 파가 아니라 바였던 네. 거예요? 바는 우리가 농사하는 밭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풀이 자라는 곳이 밭이죠. 그러니까 밭에서 자라는 파는 어원도 같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파의 기원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역사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도 재배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자로는 총이라고 하는데요. 한약에서 몸을 덮이는 팥뿌리를 총백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파 농사는 씨를 뿌리면 잘 자라나는 건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파의 발화 특성은 암발화성이라고 합니다. 암발화성이요? 예, 파종한 후에 검정 부지포와 같은 차광막으로 일주일 정도 덮어주면 발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후 덮었던 것을 걷어내면 초록색 바늘처럼 뾰족하게 올라온 파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꽃 피고 씨앗을 맺는 환경은 해가 길어지는 장일성 환경, 즉 봄인데요. 네. 그래서 내년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종자를 수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토종파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토종파는 보통 일반적으로 조선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잎을 주로 활용해서 먹는다고 해서 구조파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땅속 줄기가 하얀색인 서울백파, 약파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겉껍질이 싸고 있다고 해서 황파, 똥파라고 부르는 종도 있습니다. 똥파라는 네. 이름도 있어요. 예,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우지 않도록 재배한 파종 시기를 따로 이렇게 붙인 이름으로 할로파도 있습니다. 파로 불리기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양파에 더 가까워서 씨앗이 맺히지 않고 씨앗이 맺힐 부위에 새끼파가 달리는 삼층거리파와 삼동파 종류도 있습니다. 네. 삼층거리파는 흰 줄기인 반면에 삼동파는 빨간 굵은 줄기를 나타냅니다. 새끼파를 따서 땅에 심어서 번식시키는 방법에 해당하는 작물입니다.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번에 나눔해 주실 파는 어떤 거예요? 이번에 나눔할 조선파는 충남 당진 보령 등 서해안 지역에서 수집된 약파로 구근이 하얀색인 종류입니다. 한약재로 쓰였다고 해서 약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수집을 부탁해서 수집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이제 보령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보령의 청취자분이 이제 저한테 약파를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당진에서 제가 수집하게 된 작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 맛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약파도 직접 키워서 그 맛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관장님이 나눔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 소개해 주시는 토종 씨앗 받고 싶다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토종으로 텃밭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처럼 텃밭 농사를 하는 것을 영어로는 허티컬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농, 관행농을 일러서 에그리컬처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에서 네. 성 안에서 농사짓는 게 허티컬처, 성 밖에서 농사짓는 게 에그리컬처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상하게 원예 그리고 농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만약 번역을 한다면
텃밭 농사는 자급농, 그다음에 에그리컬처는 상업농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상업농 하시는 분들도 작업을 위한 농사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종은 상업농의 전답에서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의 토지에서는 사라지고 자급농의 텃밭에서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상업적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수량성, 즉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토종의 장점들 정말 많지 않나요? 네, 토종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적응력도 우수하고요.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사에 굉장히 적합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입맛에 맞게 적응된 작물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 우리나라 맛지도와 함께 일본의 맛지도를 이렇게 매칭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의 토종 작물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토종이 일본에 있는 지역을 매칭해 보면 북해도 지역에는 고구려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지역에서 재배되던 작물들, 그리고 일본 서해안 지역은 또 신라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들, 그리고 큐슈 지역은 백제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종 작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맛의 기억이라는 것은 원초적 본능에 가까워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착 지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 와, 관장님 정말 큰 역할 하셨는데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토종을 지킨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토종 자원을 이제 장기 보존 그리고 현지 외보존하는 방식으로 유전 자원 풀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민간에서 이런 자원을 수집해서 기탁하는 일과 함께 농가 보존, 현지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런 농가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견제해 나갈 것을 공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씨앗 나눔을 통해서 토종 텃밭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럼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71님, 여기는 경남 함안인데요. 대봉수시 떫감으로 곶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을 수확을 해보면 기형감이 제법 많이 나와요. 감나무 과실에 왜 이런 기형이 생길까요?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보통 과일에 기형이 생기는 이유는 그 수분, 꽃가루가 수분할 때 원활하게 수분이 되지 않으면 어느 부위는 씨앗이 들어가고 어느 부위는 씨앗이 안 들어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불균형적인 그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그 양의 입 주둥아리 모양이다. 그래서 램즈 마우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네, 이제 듣는 양 서운하게. 그래서 꽃가루가 수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서 꽃받침 사이에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닫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주로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동안에 수분이라든지 영양 부족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부터 수분이 잘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분수가, 그러니까 이제 꽃가루를 전해줄 수 있는 수분수가 원활하게 함께 이렇게 있는 게 좋죠.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수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형과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5944님의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쪽파를 가을에 심어서 제법 잘 자랐는데요. 요즘 끝이 누렇게 마르는데 이건 보온재로 덮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보온재로 덮는 시기는 좀 지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 돼서 추워지면 어차피 이렇게 좀 끝에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끝부분이 노래집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상태로 있을 거고요. 봄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싹이 안에서 올라오니까 그때
수분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봄에 또 잘 자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6676님이 텃밭에 심어놓은 김장물을 저장 공간이 없어서 뽑지 않은 채 그대로 뒀습니다. 무는 얼어도 다시 녹으면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어느 지역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답변이? 일단은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서 무는 바람들이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들이. 깍두기라든지 이렇게 김치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되면 푸석푸석해서 식감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네. 반면에 또 익혀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무조림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익혀서 먹는 요리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텃밭에 심어놓은 김작물가 지금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가 된 건데 네, 저장 공간이 있으면은 무조건 뽑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뽑아서 이렇게 땅 속에 묻어놓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3044님이 봄에 경운 작업을 하고 멀칭을 해놓고 늦여름에 배추나 물을 심고 파종해도 생육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가을에 이렇게 봄에 경운 작업을 하고 봄 농사는 패스한 다음에 가을 농사를 바로 하실 건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름이 이제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멀칭을 해놨다고 한다면 거름은 당연히 유실되지 않고요. 아마 유지될 것 같고요. 대신에 가을은 가을에 이제 무나 배추를 심으시면 또 이제 비닐을 멀칭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작물들이 생육 상태에 따라서 웃거름을 또 해주셔서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7035님 그리고 0836님, 3106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아까 저희가 그 약파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 씨앗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씨앗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조선파는 보통 노지에서 월동을 시킵니다. 얼어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심으셔서 수확해서 일부 드시고 남겨두시면 이듬해 봄에 다시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서 그걸 이제 그때 싹이 올라오는 것을 운파라고 하거든요. 네. 그 운파가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힙니다. 아, 그래서 이제 씨앗에 꽃이 하얗게 이렇게 피고 나서 그 갈라지면서 씨앗이 이제 까만 씨앗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꽃만 타서 이렇게 털으시면 까만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초에 저희가 방송 중에 문자로 신청을 받는데 그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3044님께서 8537님께서 작년에 모종으로 더덕을 심었는데 내년에 옮겨 심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왜 어떤 이유로 옮겨 심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제 잘 자라고 있으면 안 옮겨 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형과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혹여 지금 심어놓은 밭이 돌이 많다든지 아니면 너무 밀식을 해놨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 밀식이나 돌이 많은 밭이다 그러면 옮겨 심으실 때 잘 관리해서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옮겨 심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과가 좀 뿌리가 예쁘게 이렇게 들어서는 더덕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밭 상태에 따라서 그냥 둬도 되고 아니면 네. 옮겨 심어도 되고 그거는 밭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8537님 문자도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초짜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보통 이제 걸쭉하게 해가지고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제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진딧물이나 응애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숨쉬는 기관을 막아서
네. 질식시켜주기는 그런 방제로 쓰기도 하고요. 오, 그래요. 그다음에 유산균을 만들어서 그죠? 요구르트처럼 유산균을 만들어서 영양제로 활용도 하기도 합니다. 네. 9390님이 관장님 반갑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시금치와 유채 씨앗을 지금 뿌려도 될까요? 경북 김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경북 김천이면 또 하우스 아니니까요. 네. 일단은 초기 생육을 좀 잘 시켜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금치랑 유채 씨앗 뿌려도 되겠네요? 네. 네. 7808님. 부직포 덮은 상추에 겨우내 물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봄이나 가을 날씨 좋을 때 성장하는 것만큼 굉장히 잘 자라지 않거든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직포 덮어놓으면 적당하게 이렇게 견디는 정도의 지금 현재 생육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대신에 이른 봄이 되면 날 풀리면 폭풍 성장하니까 네. 그때 물하고 영양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네. 되겠네요? 겨울에는 견디는 기간이니까.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 위에서 경험하는 5개 광고 마케팅 진화 사례들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에 그 5개 광고는 그냥 보는 거를 넘어서 직접 경험하기에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겨울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호빵을 이런 소재로 해서 한 5개 광고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컸던 걸까요? 네, 이 호빵 광고가 특히 화제가 된 이유는 여느 5개 광고처럼 화면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 연출에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이 호빵 5개 광고가 대형 전광판 속에 우주인이 화면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호빵을 건네는 듯한 연출을 한 거예요. 네네. 네, AI 기술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호빵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손의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또 호빵의 질감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전광판인데도 그게 확 느껴지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입체적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 우주인이 튀어나와서 보고 저한테 싶어요. 네, 호빵을 건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추운 날씨와 잘 어울리는 호빵이라는 계절감 있는 소재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바깥에서 체험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이 광고가 광화문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보통 광화문이라고 하면 출퇴근길에 앞만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광고판 앞에서는 다들 잠깐 서서 화면도 바라보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돼서 좀 반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출형 5개 광고였다면 만들기 어려운 반응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가 내가 판매하려는 호빵을 그냥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노출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따뜻한 호빵을 직접 느끼게 만든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5개 광고가 또 기술적으로도 더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광고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나 이제 감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호빵을 건네주는 광고라니까 저도 길 가다가 무조건 멈춰서 볼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그런 5개 광고를 선보인 브랜드들
브랜드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후가까지 자극하는 5개 광고가 등장하기 저 항상 시작했습니다. 상상만 했었거든요. 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넘어서 냄새로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M사의 광고입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광고판만 보면은 광고판 전체가 노란색으로만 칠해져 있어서 네. 또 멀리서 보면은 어떤 브랜드의 광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보통은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네.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브랜드 로고, 문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광고판에 5m 이내로 다가가면 이 브랜드의 감자튀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네,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후각이 아무래도 시각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감각이다 보니까 이제 길을 걷던 사람들이 냄새에 이끌려서 한 번 더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브랜드는 정말 향하고 관련이 있는 브랜드인데 데오드란트 제품을 출시하면서 5개 광고에 겨드랑이를 크게 확대한 포스터를 설치했다고 해요. 정말로? 이 포스터는 긁어서 냄새를 맡아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요. 굳이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소 민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위인데 사실 이 방식은 보통 잡지나 인쇄물,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긁으면 향이 나는 인쇄 방식을 이 5개 광고의 포스터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위 또 냄새를 재미있게 풀어내서 포스터의 겨드랑이를 긁으면 이 신제품 데오드란트의 향을 맡을 수 있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도 호기심에 손으로 문질러 보는 행동 자체가 제품의 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좀 반전 재미도 줬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광고를 보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네. 이 후각이라는 다른 감각을 통해서 직접 느끼게 만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각적인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이 길 위에서 브랜드를 어떻게든 기억하게 만드는 이 오감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오감 경험. 이렇게 감각을 자극하는 5개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도전하게 만든 그런 5개 광고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벽에 온갖 물건을 붙여놓고 떼어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 이런 5개 광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품을 알리기 위한 광고였어요? 네, 우선 시내 한복판에 카약이나 게임기 그리고 심지어는 약 3m 길이의 물고기 모형 같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접착제로 붙여놓은 대형 5개 벽이 등장을 했습니다. 와. 네, 광고판 앞에 떼어낼 수 있다면 가져가도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벽 앞으로 다가와서 물건도 잡아당기고 비틀어보고 심지어 여러 명이 함께 도전을 해보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 혹시 접착제 광고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 장면만으로도 물건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이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건축용 강력 접착제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인 5개 광고였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떨어졌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에서 보통은 광고를 할 때 우리 접착제 너무 단단하고 강력하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직접 뜯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실제로 이 5개 광고판 앞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SNS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광고 캠페인을 만든 대행사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이벤트로 설계한 게 아니라 길 위에서 우리가 제품 성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5개 광고도 이제 제품 테스트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접착제 5개 광고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완성된 사례라고 하면 이번에는요. 행인들이 그린 그림이 그대로 5개 광고가 된 광고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디즈니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선보인 인터랙티브 5개 광고입니다. 네.
이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은 브랜드가 광고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행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완성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크리스마스 캠페인 영상과 함께 작은 QR코드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이제 웹 화면에서 간단히 낙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됐고요. 참여자는 크리스마스와 이 브랜드를 떠올리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 그림들이 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그린 낙서 하나가 몇 초 뒤에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이 초대형 5개 광고판에 등장하는 구조였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역시 내가 광고를 일방적으로 보는 관객이 아니라 내가 광고를 함께 만드는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너무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내가 참여한 그림이 광고의 일부가 되는 이 경험이 정말 강력한 몰입 포인트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내가 이제 그린 그림이 광고에 나오고 있으면 이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발적 확산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송출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참여가 쌓일수록 또 변화하고 또 완성되는 이 살아있는 광고였다는 점이 또 인상적이고, 정말 그 살아있는 광고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5개 광고여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광고라는 점이 좀 새롭기도 하고, 또 화려한 연출보다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남긴 작은 흔적들이 모여서 완성된다는 점에서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다운 따뜻한 분위기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즐거운 참여를 넘어서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바꾸려는 5개 광고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바로 횡단보도 자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보통 횡단보도는 흰색 선이 일정한 길이로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한 횡단보도는 건너기 위해서 앞에 서보면 흰색 선의 길이가 모두 제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불규칙한 길이의 횡단보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횡단보도는 이 시에서 진행한 보행자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흰색 선 하나하나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매년 보행자 사고 건수를 시각화한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10여 년 전부터 2024년까지의 사고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사고가 많았던 해일수록 횡단보도의 흰색 선을 더 길게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최근으로 올수록 선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눈에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 길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보면 그 길이가 다를 뿐 아니라 연도가 쓰여져 있고 그 앞에 안내가 같이 있어서 이 횡단보도의 길이는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건수를 표현한다라는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뭐 잠깐이라도 무단횡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네네.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의 캠페인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직전 그리고 건너는 동안 이 사고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마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화려한 연출이나 재미있는 장치가 있는 5개 광고는 아니었지만 이 길에서 실제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개 광고라는 게 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또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5개 광고가 이렇게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5개 광고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유사하게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횡단보도 옆에 디지털 광고판을 만들어서 간단한 게임이나 인터랙션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캠페인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기다리면 좀 더 재밌는 일이 생긴다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 기다리게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또 뭐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신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도 5개 광고에 007 서류 가방의 비번을 이제 선보이는 광고를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팬들이 발매일이 언제일지 그 비번을 풀어보면서 예측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과 같은 광고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5개 광고가 이제 브랜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5개 광고를 보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같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기만 하는 광고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이 선택하게 만드는 광고가 되어야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5개 광고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길 위에서 만나는 5개 광고들 좀 더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재미있는 설계가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이테이스트 민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끝곡으로 마이클 부를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I'm dreaming of a